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6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김 씨가 지난 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월북하는 과정에서 5차례나 감시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당시 군은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김 씨가 GOP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경보음이 울려서 초동조치조가 출동했음에도 역시 김 씨의 월책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군은 이후에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되돌려보기도 했지만 장치 내의 시계가 실제보다 빠르게 설정돼 있어서 엉뚱한 영상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부대는 물론 부실한 과학화 장비를 제때 보강하지 못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대규모 문책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 씨가 어젯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경기 파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건물 다른 호실에 숨은 피의자를 발견해 밤 9시 1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 씨는 잠적 전 여동생과 처제 부부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 씨는 아내에게 건물을 넘기고 이 건물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는데요. 이 씨가 가족에게 증여한 건물은 최소 4채로 잠적 한 달 전부터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기 시작하며 신변을 정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씨가 수백억 원대의 금괴를 사들인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금괴들을 어떻게 운반해서 어디로 가져갔는지 추적 중인데요. 특히 횡령액이 거쳐간 경로 중에는 이 씨 말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공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가운데 어제 체포된 이 씨를 강서경찰서로 호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피해 금품 등 회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어제 오후 12시쯤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영동터널 구간에서 떨어진 미상의 물체와 부딪히면서 4번째 칸이 궤도를 이탈했고 이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멈춰선 건데요. 당시 열차에는 승객 3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깨진 유리창이 튀고 선반위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또 어제 사고로 이 경부 고속철도 상하행선 모두 운행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코레일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운행이 취소된 열차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5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4,423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262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1,89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밤사이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4도, 한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 선이 예상됩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 주제는요. 빨라야 산다 대세가 된 새벽 배송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신속 정확한 배달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쵸. 오늘 아침에 저도 집 이렇게 문 열고 나오는데 이게 뭐가 있더라고요. 자,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빠른 배송 경쟁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빠른 배송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새벽 배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전 새벽 배송 처음 했을 때 와, 신세계다. 그렇죠. 네,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처음이 네. 어디였냐? 우리가 택배 문화의 시작을 봐야 될 텐데요. 네. 처음에 우리가 홈쇼핑 또 온라인에서 물건 주문하고 받는 이 택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3일, 4일 그것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고 네. 충격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3, 4일이 줄어드는 2014년이었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가 이길 배송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내놓게 되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되죠. 즉 24시간 택배 네. 가능하게 된 빨라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경쟁이 붙게 되면서 네. 24시간으로 안 된다. 12시간. 그래서 이제 한나절, 반나절 배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오게 되는 이 정도로 시간이 단축됐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바로 우리 장혜원 앵커가 얘기한 새벽 배송이 네네. 시작이 네. 되게 되면서 요즘은 8시간, 빠르면 3시간, 4시간 오. 이 택배까지도 배송까지도 되게 되는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이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이 서비스가 없으면 불편할 정도가 됐어요. 맞아요. 네. 주부들 잠들기 전에 고민이 그다음 날 아침 뭐 하지? 뭐 준비하지? 네. 아침밥 뭐 차리지? 엄마 나 미역국 좀 먹을래요. 그래 미역. 아유 미역이 없다 어떡하냐.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새벽 배송 서비스가 생기면서 밤 10시 잠들기 전에 10시쯤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합니다. 어묵볶음, 도라지 무침, 뭐 미역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이렇게 문 열어보자. 현관문 열면 수라상이 쫙 차려져 있어요. 아, 너무 진짜 편해졌어요. 편하죠. 일하는 맞아요. 엄마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네, 저도 주부가 되고 나서는 네. 굉장히 새벽 배송 이용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항상 자기 전에 살짝 배고플 때 누워서 그렇지, 이것저것 그렇지. 시키거든요. 꽤 많이 시켜요. 아침에 배고플 때 굉장한 양이 옵니다. 근데 워낙 편하니까 좋죠. 아니,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우유나 식료품 같은 것 주로 맞아요. 배달을 했어요. 네. 스타트업 업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이 새벽 배송, 빠른 배송 전쟁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벽 배송은 주로 먹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신선식품이 주를 이루고요. 대기업이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켓 땡땡이라고 하는 네. M사, 쿠라고 하는 이제 C사가 처음에 뛰어들었고 그때만 해도 저게 되겠어? 사람들이 먹거리를 새벽 배송으로 아침에 네. 시켜 먹겠어라고 했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세상이. 여기가 엄청나게 커졌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게 됐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기업들도 최근에는 속속 뛰어들면서 전쟁이 됐는데 택배업체 C사 그리고 유통업체 G사 그다음에 유통공룡인 L그룹, S그룹까지도 이 새벽 배송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와. 지금은 그야말로 혈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가 엄청 커졌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나 커진 거예요? 자, 새벽 배송 시장 규모가 서비스 초기였던 2015년으로 갑니다. 그때는 100억 원이었어요. 근데 2017년은 1,900억 원, 2019년 4천억 원, 1조, 2조 5천억, 4조까지 가면서 2023년은 11조 9천억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네. 예상을 하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탁 나가보면 신문하고 우유가 놓여 있었거든요.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렇게 배송 시장이 달아오른 이유가 뭡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배송은 새벽에 배송을 하잖아요. 교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낮보다 새벽에 배송할 경우에는 물류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게 1인 가구예요. 아, 바쁜 현대인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대폭 확산되게 되면서 뭐 장 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시키는 이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또 성공을 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 2년 동안에 그야말로 새벽 배송은 완벽하게 시장이 폭발을 하게 됐었는데요. C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봤을 때 이 평균 배송이 170만 건이었다면 지금은 최대 330만 건, 5배 이상의 급증을 그러네요. 했고요. M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 19 이전에는 뭐 매출이 한 19, 20% 성장을 네. 해왔다면 이제는 60% 연간입니다. 야, 70%씩 몇 배야, 성장을 하게 이게. 되니까 와. 그야말로 코로나19가
이 택배, 특히 새벽 배송의 네. 모든 것을 바꿔놨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대기업, 유통공룡들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저 시장을. 속속 뛰어들면서 네. 무한 경쟁이 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식료품뿐만 아니라요. 빠른 배송 전쟁에 패션 업계가 또 뛰어들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식료품만 무한 경쟁이 네. 아니라 네. 공산품 파는 쪽도, 특히 옷 파는 쪽도 빨리 가자, 빨리 가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속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여기에 또 하나에 뛰어드는 것이 홈쇼핑 업체들입니다. 지금 홈쇼핑은 TV 홈쇼핑은 약간 위기거든요. 네. 왜냐면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가 네. 확대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홈쇼핑도 뭘 장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빠른 배송? 네. 그럼 우리도 새벽 배송이다. 이제 이렇게 모두가 다 새벽 배송에 꽂히게 된 겁니다. 네. 잠자기 전에 주문해서 다음날 새벽에 받아보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오늘 딱 시켰는데 오늘 딱 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시장이죠. 그렇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후기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는데 20대 직장인 이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니트를 주문했대, 직장에서.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니트가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쇼핑몰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바로 집에 갔더니 와 있으니까 그 옷을 입고 자기는 그냥 모임에 갔다. 이런 후기를 올렸는데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맞아. 너무 빠르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속하고 네. 정확한 이런 배송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지 않아요? 네. 세계 그런 것 없죠. 같아요. 대단한 거죠. 전 네. 세계에서 유통 제국, 유통 공룡이라고 하는 네. A, 아마땡 같은 경우에도 도전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이 A사가 하는 타협점은 먼저 회원비를 받는 거예요. 연간 한 $100, $99를 받으면 그 회원에 한해서 빠른 배송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역시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이가 국토가 엄청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일일 배송, 반나절 배송, 5시간 배송이 가능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국토가 네. 상대적으로 좁다라는 네. 거. 두 번째는 우리의 IT 기술입니다. IT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 네. 생활 습관이에요. 맞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뭐 우리가 급한지. 예전에 중국인데? 아니 왜냐하면 중국 음식을 시킬 때요. 할라. 저 집은 면이 불기 전에 와. 맞아. 이거였거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빨리 됐거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되는 거예요? 나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빠른 배송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택배 주문한 다음에 어디쯤 왔을까 이렇게 조회해보면 허브에 있다고 뜨는 거 보시는 분 맞아요. 있으시죠? 네네. 허브. 여기서 허브란 뭐냐? 일단 택배라는 건요. 집화 처리, 간선, 상차, 하차, 출고, 배송의 과정으로 고객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집화 처리 과정에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하나하나 따로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허브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보내진 택배 물품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분류하고 배송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네. 번에 모든 구역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구역별로 나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허브, 서브 이런 개념이 네.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물류 창고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물류 창고에 물건 모아놓고 그걸 다시 중간에 서브가 빼오고 그걸 다시 소비자에게 가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택배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관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터미널로 가는데 이제 터미널에 이 터미널 저 터미널 한 다음에 또 서브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빠른 배송, 새벽 배송은 어떻게 되느냐? 물류 창고를 각 지역 섹터에 굉장히 많이 포진을 시켜 놓게 되니까 허브 서브 개념이 없이 물건이 오면 그 물류 창고에 가고 거기서 바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물론 비용이 많이 들죠. 네. 지역마다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나 투자를 많이 하는 그 효과는 이렇게 빠른 배송의 결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물류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네네.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물건을 골라서 그냥 배송을 한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누가 언제 뭘 주문할지도 모르는데 그 물류 창고에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 업체 M사의 경우에는요. 과거의 주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 날의 주문을 예측한 다음에 다음 제품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주된 제품이 발주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해당 업체 물류센터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으로 물류창고가 곧 허브가 되고 빠른 배송이 가능한 건데 밤 11시에 그날의 주문을 마감한 뒤에 제품을 배송하고 남은 재고는 폐기한다고 합니다. 아, 빠른 배송으로 인해서 사실 저처럼 뭔가 항상 닥쳐서 네. 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그럼요. 어떤 장점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뭐 빠른 배송으로 생활이 어떻게 좋아졌다라는 것들은 좀 이제 다 아실 테니까 특이한 것 하나는 이 빠른 배송 덕분에 이번 코로나19 때 우리 대한민국만 사재기 문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저런 이제 유통 공룡들, 물류업체들이 미리 다 제조업자와 턴키 계약들을 네,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저들이 나중에 독과점으로 변신해서 땀만 먹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물건은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저들만 이용을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뭐 사재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왜? 시키면 또 배달이 왔으니까.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부작용은 뭐가 없었을까요? 새벽 배송이 급성장한 만큼 택배 포장하는 포장 쓰레기가 늘어나요. 맞아요. 환경.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마음 졸이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을 놓치잖아요. 집안에 쓰레기 막 쌓입니다. 네. 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 쓰레기 이렇게 많어? 이게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박스에 포장돼서 오잖아요. 그런 쓰레기들이 막 쌓이게 되니까 빠른 것도 좋지만 이런 단점들도 예. 있어요. 네. 예. 아니, 저도 분리수거 할 때마다 항상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저는 신랑이랑 둘이 사는데도 둘이 사는 집에 이 정도가 나온다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네. 특히 이렇게 비닐 이제 완충제라 그러죠.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많이 시키시는군요. 그렇죠. 두 분이 사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좀 줄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때 양극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던 업체가 하나 있는데 유통 쪽에서 바로 박스를 만드는 곳하고 뾱뾱이. 아, 뾱뾱이 업체가 큰 네. 돈을 벌었습니다. 아, 그만큼 그렇죠. 지금 이 새벽 네. 배송의 이 빠른 배송의 이 단점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개별 포장 다 작업하니까. 하나하나를 다 쌓아야 됩니다. 맞아요. 게다가 신선식품 나오게 되면 아이스팩 나오죠. 네. 아이스팩 관련해서 환경 물질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렇게 배송 문화가 발달할수록 한켠에 어두운 이면이 그러네요. 저 포장재들, 네. 저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할까라고 해서 또 여기도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바꾸려는 또 유통업체들의 노력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비자들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유통 그런 것들 나오면 아이스팩들 잘 버리고 맞아요. 뾱뾱이 네. 같은 것도 네. 이제 점점 좀 지향하는 쪽으로 네. 나가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은 비대면 코로나19 시대니까 그러려니 뭐 이렇게 참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상황이 종료가 돼도 저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또 다른 부작용은 또 뭐가 있습니까? 속도 전쟁. 이 속도 전쟁으로 인해서 택배 업무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일하는 사람들에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상품 구색이라든지 가격 이런 경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제는 빨라야 돼요. 속도 전쟁이 진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다른 것보다 얼마나 빠르게 오느냐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빠른데 더 빨리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는 결국 배송 인력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많은 배송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년간, 3년간 정말 상당한 통계들이 네. 나오고 있고요. C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한 해만 5분의 물류 관련한, 택배 관련한 인력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새벽에 일을 한다는 것, 특히 야간 작업이라는 게 우리 생체 리듬을 완전히 깨는 거죠. 깨는 그럼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든데 또 거기에서 더 추가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회사 측과 유족 측에 많은 또 갈등이 있었으나 회사 측은 과로사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서 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배송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빠른 배송의 시대로 접어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로사 부분, 이 과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네. 되는데요. 최근에 또 택배 기사분들의 파업도 있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사 측 입장에서는 빠른 배송인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배송을 이루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이 좀 더 일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노동자 측에서도 힘들지만은
이걸 일거리가 줄어들잖아요. 시간을 네. 또 끊으면.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양립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사는 막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뭐 일의 노동 시간을 줄인다든가 업무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노동자 측은 소득도 줄고 회사 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는 시스템을 정해서 이제 과로에 대한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확실한 시스템,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빠른 배송 체제가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불만도 발생을 해요. 네.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송을 이렇게 조회해보면 배송 완료라고 떠요. 그리고 기사님께 전화해보면 그 근처 가게에 맡겨놨습니다. 뭐 아니면 좀 뭐 소화전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묻히기만 대답이 옵니다. 이처럼 업계의 막대한 투자로 배송 시간은 단축이 됐어요. 하지만 배송 과정에 물품 파손되는 경우도 있죠. 엉뚱한 곳에 배달하는 등의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도 좋지만 제대로 좀 배송을 해달라. 이렇게 배달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빠른 배송의 부작용까지 네. 한번 짚어봤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배송업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근데 적자래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업체들의 매출액을 말씀드리면요. 2015년 새벽 배송 서비스를 론칭한 M사의 경우에는요. 네. 설립 이후에 연평균 30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 따르면 M사의 매출액은 지난 2015년 29억 원, 2016년 174억 원, 2017년에 465억 원 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2018년 매출액이 1,570억 원에 달하면서 2017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적자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사의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을 보시면 53억 원, 네. 88억 원, 네. 124억 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를 왜 해? 그러니까 2020년에는요, 1,16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한 시사 역시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태생적 한계입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직배송, 직매입의 문제인데 직배송은 좀 이해가 쉽죠. 이게 다른 물류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물류 창고 크게 짓고 자기의 배송 인력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가 직매입이라는 건데 백화점 같은 데 보시면은 일단 물건을 사죠. 그런 다음에 안 팔리면은 다시 네. 제조업체한테 반품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신선식품을 보세요. 누가 그걸 반품을 받겠습니까? 그래, 맞아. 납품하는 업자가. 맞아. 그러니까 이 물류회사들이 앞서 말한 배송회사들이 다 직매입을 해요.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들였는데 소비자들이 덜 샀다. 네. 다 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다 손실 부담으로 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할인 행사, 마케팅을 또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광고 보시면은 탑 모델들이 다 맞아요.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직매입, 직배송 여기에 무한 경쟁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무한 적자로 이어지는 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빠른 배송으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빨리 받아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네. 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남는 장사를 해야지 아, 그럼요. 밑재는 네.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빠른 배송 계속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배송 시장은요.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마지막 남은 승자가 싹 다 가져가니까 일단은 다 A, B, C, D가 다 내가 마지막 위너가 되겠다라고 해서 출혈 경쟁을 위너 하는 테이크스. 겁니다. 지금 시합 중이구나. 시합 중입니다. 왜? 마지막 남은 데가 다 가지니까. 앞서 말한 미국의 아마땡도 마지막 남았으니까 다 가져갔잖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저런 적자에도 계속해서 무한 경쟁을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모든 회사들이 투자 유치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C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얼마나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2014년에 1억 달러, 그다음에 추가 3억 달러, 2015년에 10억 달러, 2018년에 20억 달러. 나중에 이제 상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 C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에 유치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다 생각해 보시죠. 기업이 얼만큼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수익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좀. 네. 아니 그 C사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그렇지. 굉장한 화제가 네. 됐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상장이 잘 안 됐거나 했었으면 정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끝간데 없었을 텐데 C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직상장을 했고 당시에 72조. 한때 주가가 오를 때는 뭐 130조까지 치솟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470조 네. 되니까 그때 논란이 컸죠. 대단했죠. 네. 물건 파는 것도 아니라 그래 이걸 말이야. 물건을 배송하는 배송하는 건데. 통업체가 어떻게 130조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저 주가를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고 회사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면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분명히 수익성이 나와야 되고 IT라든가 물류라든가 여기에서 또 다른 혁신들이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C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들도 이렇게 막 상장하고 막 돈을 좀 들여오게 네. 하고 막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사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멤버십 요금을 기존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네. 이 요금제 회원은요, 무제한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C사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누적된 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업체들도 무료 배송 기준액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네. 이제는 뭐 우리 일상의 새벽 배송, 빠른 배송이 너무 익숙해졌지만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래요. 네. 문득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실제로 이제 과로사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으면서 우리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빠른 배송이 정말 필요한가? 네. 새벽 배송이 다 필요한가? 그러니까 일부 신성식품 외에 네. 지금 뭐 공산품도 막 맞아요. 3시간, 5시간 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비 문화 행태도 이 빠른 배송, 새벽 배송이 어디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함의, 토론과 이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비대면 시대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네. 근데 그 전에 시간 날 때 또 가서 장 보는 맛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예,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요.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 사건 밀실 안에 갇힌 진실은입니다. 1975년부터 40년간 전당포를 운영해온 이 부부를 왜 살해한 걸까요? 수사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건, 우리가 미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해가 바뀌었잖아요. 해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미제 사건이 또 해를 넘기게 된 거잖아요. 네, 미제 사건은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요. 2022년 새해를 맞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 이고은 변호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 사건을 준비를 했죠. 네.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 사건 이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나라 어때요?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네, 저희 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미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이제 1991년에 그 9살 이영호 군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유괴돼서 살해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영호 유괴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많은 분들 기억하실 네. 겁니다. 네, 이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것 외에도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 살인 사건, 또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목포 예비 간호사 살인 사건 등 미제 사건이요.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할 때 272건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행인 거는요. 이른바 태안이법이라고 하죠. 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돼서 이러한 끔찍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공소시효의 구애 없이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진범이 밝혀질 경우에는 저희가 법정에도 세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마련이 돼서 좀 다행이기는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과학수사 기법도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수사의 재수사의 성과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 사건. 우선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거부터 좀 들어볼까요? 2005년입니다. 2005년 8월 달 매우 더운 날씨였는데 아침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숨을 쉬지 않아요. 라는 전화가 한 통 오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네. 출동을 하니 그 장소에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 사시는 이제 중국인이셨는데 중국인 노부부가 정말 좀 이렇게 보기 처참할 정도의 상황에서 사망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당시에 사건 현장이 어땠는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얘기하죠. 사실 이게 혹시 지금은 저 시청자 여러분 전당포 잘 안 가시는데 그렇죠. 예, 저 때만 하더라도 사실 대학교 앞에도 전당포가 예. 조금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급전을 빌리기 위해서 전당포에 많이 가셨습니다. 이게 지금 단면이기 때문에 이 앞쪽이 전당포예요. 전당포고 이게 전당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내실. 그러니까 전당포에서 다시 한번 전당포 안쪽에 있는 방인데 아침에 이제 발견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남편입니다. 남편이 간이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데 이 쓰러져서 사망한 모습도 굉장히 이렇게 과잉살상적인 모습이 보였고 그 전당포 안쪽 방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아내도 외상이 있습니다. 얼굴에 외상이 있고 또 역시 좀 이렇게 과잉살상의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뒤쪽에 장롱이 있는데 장롱 뒤편에 이제 물건을 뒤진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건을 뒤졌기 때문에 혹시 강도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참혹했을 것이다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사실 강원도 양구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강력 형사 사건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양구의 인구가요 2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두 명이 한꺼번에 피살된다 이런 사건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했고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나냐라고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이상한 소문들도 막 동네에 돌고 하니까요. 이제 경찰이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베테랑 수사관들이 다 양구에 모여서 이 사건을 집중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양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었다면서요, 이 노부부가. 네, 그렇습니다. 유명했는데 어떤 부분을 유명했냐라고 하면 전당포 하셨잖아요. 네.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양구에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화교였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양구에 정착을 해서 20년 이상 전당포를 운영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온몸에 금을 휘감고 다녔다고 해요. 네, 금반지, 금팔찌. 이제 그 화교분들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옷의 단추도 금 단추를 달고 다닐 정도로 굉장한 부자로 양구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분들이셨다라고 그럼 뭐 합니다. 걸을 때 번쩍번쩍 했을 테니까. 그렇죠. 이건 좀 명확한 거 아니에요?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장롱 부분을 뒤졌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금품이 이제 도난을 당해요. 뭐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여기에 보면 간이금고가 있잖아요. 이 간이금고 안에는 굉장히 고가의 귀금품이 있었는데 사실 아내에게 이쪽에서 폭행을 했다는 거는 이 간이금고의 혹시 번호를 조금 알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여하튼 이 간이금고 안에 있는 이런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강도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실이잖아요. 그럼 바깥에 분명히 이렇게 쇠창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유리창문 같은 게 있으면 외부에서 침입
해야지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면식범이면 네. 사실 문 열어주고 들어갔을 건데 강도는 면식범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네. 불특정하게 들어와서 이 두 분을 살해하고 물건을 훔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전당포 안에 그 어디에도 그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사실상 7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올 수 들어가지 없도록 그래요? 만들었는데 뭐죠? 이 순간에 그런 어떤 외부 침입 모습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수사의 첫 번째 이제 어려운 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강도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는데 외부 침입한 적이 없고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강도라고 딱 생각하고 접근해서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 면식범이나 다른 이유에서 들어왔다가 이 강도로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살인 사건으로 변질한 거 아니냐 네. 싶어서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남편도 과잉살상의 모습인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사람을 아침부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을 살해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살해할 수도 있고 네. 분명히 그 사람의 고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방법으로 과잉살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남편에게도 과잉살상의 모습이 보였고 네. 아까 제가 이 아내에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방송에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얼굴 부분에 함몰이 되는 정도의 폭행도 있었고 역시 과잉살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어떤 치정에 의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걸로 또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원한 관계 뭐 이런 네까지 거.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네. 이 안에 있던 그 귀금속이나 뭐 이런 건 물건은 다 가져간 거죠? 네, 그렇죠. 물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져갔- 네, 현금 1,000만 원과 약간의 작물만 가져갔고요. 그거만 가져간 거예요? 네, 그 안에 사실은 이게 전당포잖아요.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을 당연히 맡겼을 텐데 네. 이런 것도 가져가지 않은 거죠. 즉, 금전을 노린 살인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경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 뭐야, 말씀하신 이거. 대로 네. 원한 관련이라면 오. 그 이 노 부부에게 원한을 품었을 만한 사람들을 조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당포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고가의 물건을 맡기고 돈을 네. 빌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처음에 금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뭔가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수사의 촉각을 세웠는데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 왕씨 부부가 금전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했다라고 네. 해요. 그리고 당시 전당포를 이용했던 주요 고객들이요. 군인들이었대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양구 이쪽이 군사도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 양구 시내 근처에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이제 월급 통장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이 왕씨 부부도 그 군인과의 돈 거래에서 꽤나 많은 큰 돈을 좀 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당시에 노부부가요 좀 이자를 높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군인들도 있었고 또 돈을 빌려가 놓고는 제때 갚지 않은 군인들도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혹시나 그 관계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 중에 원한을 품었을 법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찰은 장부를 좀 살펴봤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장부를 살펴보니까 두 사람의 군인이 조금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먼저 이제 A 씨가 있었는데요. A 씨가 이제 그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부사관으로 전역한 군인이었습니다. 이 A 씨는 자기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에요. 네. 자신의 동료가 이제 돈을 200만 원을 이 왕씨 부부한테 빌렸는데 여기에 연대 보증을 선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이제 자신의 동료가 갚질 않으니까 연대 보증을 선 사람으로서 200만 원을 대신 갚아준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돈을 갚아줬으니까 A 씨의 주장은 난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인데 네. 이 왕씨 부부는 소송을 이 전역한 A 군인에 대해서 하는 상태여서 경찰이 상당히 의심했지만 네. 어떤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군인 B 씨도 이제 용의 손상에 올랐는데 B 씨 같은 경우도 역시 전역한 군인이었고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동료가 돈을 빌리면서 연대 보증을 또 역시나 섰다라고 해요. 근데 자신의 동료가 빌린 500만 원을 갚지 않자 연대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이제 자신의 월급까지 차압을 당하는 그런 네.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충분히 이제 원한 관계를 품고 범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이 또 조사해 보니까 딱히 또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수사가 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을 순순히 집에 이렇게 들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외부 흔적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목격자나 현장에 남은 흔적들 이런 걸로 해야 될 텐데 없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뭐 그 당시는 이제 네. 부장검사였으니까 제일 처음에 강도가 문제가 됐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탐문조사 쫙 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 한번 스크리닝하니까 문제가 없어.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정밀 감식을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 당시에 2005년에 최고의 어떤 그 정밀 감식 아까 주셨다시피 베테랑들이 와서 다 이렇게 딱 들여다봤는데 족적이 하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피가 있으니까 그 피 위에 족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족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하. 그리고 사실 족적 갖고 발견해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은 같은 신발이 수없이 많은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족적만으로는 어려워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미궁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경보기와 셔터는 있었는데 이게 CCTV가 안에 하나도 없었다는 게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진짜 이걸 공교롭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이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라서 네. 이거조차도 계획적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CCTV와 가로등이 다 꺼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저희들이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을 때 그 안에 CCTV가 없으면 주위에 지나가는 노선버스 그러니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가는 버스에는 예. 그 안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그 블랙박스를 다 수거를 했는 거예요. 네. 이 수사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들여다봐도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사건. 어떻게 보면 희한하네. 계속해서 미궁에 빠지게 되는 네. 거죠. 아, 이게 참 들으면 들을수록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그러네요. 그러면 범인은 좀 누구로 좁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잘못 들어가서 강도라고 보니까 일단 강도라는 예상을 해서 주위에 없었고 바깥에 침입한 적도 없고 네. 그러면 면식범인가 싶어서 이제 면식범인데 그 사람을 살상한 모습이 굉장히 과잉 살상이니까 치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접근했는데 그렇죠. 네. 이거와 전혀 다른 어떤 정황이 하나 발생하니까 보이는 게 네. 그 부부가 특히 아버지가 그 남편이 약을 먹는 약봉지에서 약알이 그 범죄 현장에 이렇게 탁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깨어 있었고 네. 그리고 약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친한 사이. 그러니까. 라고 본다면 이제 경찰은 아직 이 장기 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서 그 모든 부분을 굉장히 공정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게 그러면 정말 친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원한 관계가 아니고 네네.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의한 살인이지 않을까? 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왜냐하면 약까지 먹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면식범이라도 그냥 치정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약 먹지 않죠.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싸우거나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내가 약을 먹는다? 이게 이제 집에 들였다는 것도 그렇고 그 방향으로 수사를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절친한 면식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보더라도.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이 가해자가 안방에 장롱 안에 숨겨져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방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당시에 장롱이 3개가 안방에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3개 중에 가운데 장롱,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장롱 3개 중에 가운데 장롱에 현금 1,000만 원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왕씨 부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모든 장롱을 뒤졌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가운데 장롱만 뒤진 거예요. 알았다는 듯이. 맞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발생되기 불과 며칠 전에 왕 씨의 아내가요. 그 은행에서 그 몇 천만 원 인출에다가 가운데 장롱에 몰래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있었다라고 거예요. 보일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아주 절친한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안방 안쪽, 소위 말해 그 밀실까지 들어갈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내부 구조나 어디에 돈이 있는지까지도 아는 사람. 네.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주민들 말로는요. 네.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의심이 많았잖아요. 이 왕씨 부부가. 네. 또 전당포를 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네.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왕씨의 집에 드나들 정도로 굉장히 친한 뭐 이웃들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왕씨 그 부부의 안방, 즉 밀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거는 왕씨 부부 그리고 왕씨 부부의 아들과 딸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딸은 당시에 중국에 있었어요. 어허. 그럼 남는 건 아들밖에 없죠.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 왕 씨의 아들을 용의자로 이제 보고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네. 근데 숨진 노부부를 처음에 발견을 하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게 아들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범죄 현장에서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전당포에 딱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쓰러져 있어요. 네. 좀 구해주세요. 네. 이랬을 수 있는데 이게 배경이 약간은 달라요. 이것도 이제 경찰이 그 당시에 의심했던 정황인데 아들이 아침에 전당포에 출근합니다. 네. 출근하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고 안에 내실에서 주무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고 아까 제가 12시쯤에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시쯤 출근해서 12시 정도까지 그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사건 당일날 이제 손님이 오다 보니까 손님 때문에 이제 안방에 들어가게 됐고, 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숨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날 처음에 그 모습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이었기 그러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경찰은 한 발 더 아들이 혹시 범인이 아닐까라는 조금 더 강한 추측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보통 생각해보면 출근을 오전에 했잖아요. 네. 들어가자마자 일단 부모님과 함께 일하니까 인사를 먼저 드릴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이러고 들어가죠.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아들 주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아들 주장은 이래요. 평상시에는 딱 출근을 하면은 그 전당포에 그 앞에 속립 응접실 있잖아요. 거기서 딱 문만 열면 내실이거든요. 근데 그 문이 항상 열려져 있었대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랬기 때문에 출근하면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 밀실로 통하는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자기가 출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사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아들이 조금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게 늦게까지 출근을 했는데 자기가 딱 문 열고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라고 하면은 이제 늦게 출근하게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을 게 걱정이 돼서 내가 굳이 안방문을 열고 인사를 먼저 건네지 않았던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아들 주장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럼 인사 처음에 가서 인사 안 한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문도 열지 않고 2시간 동안 TV만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응접실에서.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만약 살아계셨다면 그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안 했을까요? 부엌도 다 그 응접실에 있는데 그게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된 것도 전당포에 이제 고가의 물건을 맡기려고 온 손님이 이제 물건을 주니까 그 물건을 이제 받아서 돈을 건네주려고 안방에 금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 금고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부모님이 피살됐다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게 아들의 주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뭔가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는 아들. 그러니까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뭐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설상가상이라는 이야기가 돌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들에 대해서 클리어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심의 눈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한 2-3번 사업을 했는데 네. 사업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더 성공할게요. 저 PC방 한 번만 할 수 있는 사업 자금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부분은 진심이 아니에요. 보통 혹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금 거친 말씀을 하셔도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 돈을 아들에게 주느니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니 이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 구조가 있었는 거는 분명해 보였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짚어볼 점이요. 어쨌거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노부부가 사망을 하면서 아들이 전당포 건물과 재산은 물론 사망보험금까지 다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 2005년 당시 이 아들이 말씀 주신 대로 그 전당포 건물과 사망보험금에서 총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수사 과정 내내 뭐 이 아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아들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수사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범인이 뒤진 것으로 보이는 그 안방 금고에서 아들의 지문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아들이 거기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실은 근거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문이 아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증거나 정확한 정황 증거로 뒷받침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뭐 족적이 힘이 하나만 있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아들이 신발 신고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도 또 있고. 네. 또 아들의 알리바이는요. 예. 사실 이제 이 부분 저는 우리 저 앵커께서
만약에 수사하셨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관이셨을 것 같은데 오. 이게 PC방에 아까 네.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이 이 일만 마치면 PC방에 가요. 그 PC방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막 이렇게 PC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비는데 그 비는 것 때문에 또 알리바이가 좀 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검을 통해서 그 1시간 빈 시간 안에는 그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노부부가 사망했는 거기 때문에 그 알리바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부모의 그 사망 사건의 살인 용의자로 추정하는 일 자체가 수사기관에서도 마음이 좀 편치 않은 일일 것 같긴 해요. 저도 아침에 네. 우리 행하에서 행복한 아침에서 아들에 대한 의심점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명확한 직접 증거가 있었으면 좀 더 강하게 말하는데 다 정황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금전적인 갈등을 빚었다 할지라도 아까 다시 이게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게 네. 처음으로 돌아가면 과잉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원한이 있었어도 금전의 어떤 취득 목적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과잉살상 안 하거든요. 특정 영화에 보면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을 때 그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봤을 때 네. 그거를 그 어머니가 네. 이렇게 숨겨주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이제 부모의 관계인데 과연 이 정도 살상을 했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게 또 경찰이 그 다음 단계에서 같이 브레밍 스토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거기서 또 하나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지을 만한 그런 증거가 증거. 없으니까 오. 예, 예. 이거 역시 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장기미제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네. 거예요. 정황 증거라 그래서 circumstances evidence는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아들이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네. 이 사건 지금까지 장기미제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건 그럼,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한 미궁 미제 사건은 네,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있어요 이거? 네, 공소시효가 원래 있는데요.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하는 그 태안이법에 이게 발의가 됐는데 그 태안이법이 시행된 시점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5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안이법이 적용이 돼서 이후에 뭐 어떤 특별한 이제 단서가 발견되거나 뭐 어떤 정황이 발견되거나 해서 수사가 돼서 범인이 잡힌다라고 하면 지금도 또 언제든지 법정에 서서 그 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참 다행인 것 공소시효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사의지만 있으면 잡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건 가죠. 네, 다음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건 사고 24시 다음 사건 두 번째 주제는요. 끊이지 않는 친족 간 성폭행입니다. 함께 살던 딸들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친족 성범죄 사건이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합니다. 네, 먼저 네.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이게 충북에서 있던 사건이고 네. 지금 충북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법무사님하고도 저도 통화를 하면서 이 네. 사건을 계속 좀 지켜보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충북에서 그 아버지에게 성폭행에 시달리던 학생이 두 사람 있었어요. 네. 그 두 사람이 첫 번째는 뭐 친구에게도 성폭행하고 자기 친딸에게도 성폭행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여중생들이 유명을 달리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아침에 좀 무거운 이야기라서 제가 좀 말을 조금 천천히 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굉장히 구속도 되게 안 돼요. 이게 막 구속영장 내면 구속영장 반려하고 막 그런 우여곡절이 겪어져서 지금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 그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아버지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난 절대로 성폭행할 수 없다라고 사건의 그 성폭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지난해 4월에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죠? A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입을 담기도 참담한 심정인데요. 이 친부 A 씨는 자신의 딸,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작은 딸한테는 그 음란한 성행위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기까지 했고 유사 성행위도 강요하고 그랬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첫째 딸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또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또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실제 사건 수행하면서도요, 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고소인들이요, 그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어쨌든 재판정에 서는 거니까요. 실제로도 지난해 3월에 그 50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B 씨가 경찰이 마련해준 그 임시 거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10년 동안 그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거듭하면서 이 피해자는요, SNS에 나 때문에 아빠가 죄책감을 겪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사실 아빠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이렇게 자신의 힘든 심경을 SNS에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친족 성폭력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좀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는데요. 2017년부터 700건이 계속 넘어갑니다. 그럼 700건이 넘어간다는 것은 하루에 2건 이상이 되어야 연 700건이 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많은 성폭행 중에 피해자들 10명 중에 6명은 같이 거주하는 한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드러난 범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성폭행 범죄 자체가 암수라 그러죠. 앞에 우리가 신고된 상황보다는 신고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우리가 그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의 시선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족 간의 성폭행은 이러한 2차 가해의 시선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끈끈한 유대 관계 때문에 이게 숨겨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친족 성폭행 중에 뭐 변호사님 많이 보셨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는데 그게 의붓 아버지면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딸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유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다. 네가 꿈꾸었는 거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족 간의 성폭행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그런 성폭행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사건의 마지막 결론도 친족 간의 성폭행 거의 90% 이상 그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참 이렇게 재판정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마음이 되게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그 성폭력 상담소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 2019년 한 해 동안 친족 간 성폭력을 당해서 상담을 요청했던 87명 중에요. 48명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데 1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대응 방법을 찾는다는 게 사실 미성년자인 상태의 피해자들이 찾기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그 87명 중 46명은요. 자신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친부 혹은 뭐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거를 엄마한테 오픈을 하더라도 엄마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그래 신고하자라고 얘기를 듣는 피해자들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묵살하거나 혹은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자들은 또 다른 가족들로부터 또 다른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친족 간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한마디로 참담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동생의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오빠를 믿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빠가 굉장히 든든한 어떤 그 힘이 되면. 근데 오빠가 제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신체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만졌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그거보다 더 심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면 사실 그루밍 비슷하게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오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동생이 나에게 해줘야 되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2차 가해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거는 이 가정에 대해서 국한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보편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아들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동생 편을 들었는 게 아니라 내 딸이 성폭행 당했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이 여동생에게는 끝까지 오빠를 처벌하지 마라 달라고 이야기를 법정에서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면서 피해 가족이 탄원서까지 쓰는 그런 경우를 저는 봐서 참 친족 간의 성폭행이 그 피해자에게는 정말 끔찍한 지옥과도 같은 재판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지옥 같은 2차 피해까지 감수를 그쵸. 하면서 네. 신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법정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족 간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형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 형법상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규정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친족관계에 의한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친족간 성폭행이라는 게 미성년일 때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 간에 은폐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법정형이 높은 것도 물론이지만 실제 선고 형량도 조금 더 가중돼서 처벌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약하고 힘이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양육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벌이 좀 더 무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서 뭐 변호사님 말씀에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사실 제 민법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형법으로 마음을 좀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붓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서 그 의붓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는 피해자 이름, 뭐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 의붓 아버지를 살해했으니까 김보은 양 사건이라고 저희들 형사 판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고 그래서 피해자가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을 국가가 만들어내면 사회가 만들어내면 그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에게 성폭행한 그 사람을 내가 성폭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은 이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또 다른 공격의 방법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친족 간의 성폭행을 신고했을 때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시각에서 그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키면 또 다른 사적 제재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발본 세권에서 엄벌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범죄에서 가중 처벌되는 그 친족의 범위 그거는 어디까지입니까? 네, 이게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랑요, 성폭력 처벌법상의 친족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통상 민법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를 이제 친족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의 그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또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이 됩니다. 그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가 포함이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떠오르세요?
광해현 친족. 네, 그 의붓 아버지, 의붓 딸. 그것도? 네,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 가해 남성이 그 딸에 대해서 어떤 민법상의 친족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폭법상 사실상의 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성폭법상 친족 간의 그 성폭력으로 인정이 돼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네. 서류상 가족 관계. 이게 되면 되는 네네. 거예요. 네, 서류상. 네. 그런데 이 친족 간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인지하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소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이런 친족 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이 워낙에나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 가족이 나의 울타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전부란 말이죠. 근데 내가 나의 가족을 공격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힘들고 힘도 없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일 때는 신고한다는 꿈을 못 꿔요. 네. 그러다가 직업을 가지고 본인이 성인이 돼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신고를 하도록 마음을 먹는데 이게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굉장히 네. 오랜 세월이 지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고민되시는 분들 빨리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전문가를 찾아서요. 공소시효부터 반드시 계산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걸 피해자가 대비해야 된다는 자체가 저는 희한하고요. 네. 부모가 자녀를 성폭행하고 이런 건 일륜하고 천륜을 다 져버린 건데 거기에 공소시효를 둔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네. 제가 공소시효제도 태완이법 때도 국회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제도의 의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 Y를 생각하면 이 제도를 이 범죄에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라는 건 증거의 일실멸실 산일 때문에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걸 첫 번째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2022년이잖아요. 네.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많이 발전했는데 그럼요. 제가 95년도에 이렇게 피가 뿌려져 있는 모습을 네. 보고 거기서 혈액형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거를 채취해서 유전자 정폭을 하면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네. 그 증거의 일실멸실 산이라는 건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증거가 지금 2022년보다 2042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과학이 발전했을지를 몰라요. 네. 그러면 저는 공소시효에서 증거의 일실멸실 산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의미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공소시효의 첫 번째 존재 의의 중에 하나는 지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사람을 처벌 못하는 게 과연 정의냐. 그러니까 아까 제 유죄 판결을 못하면 그걸 할 수 없는데 굳이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거는 부정이지만 적어도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아이의 미래를 지우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거는 흔히 말해서 인간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천륜과 인륜은 다 져버렸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만은 적어도 우리가 콜드 케이스라 그러죠. 그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는 저의 이제 주장이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공청회를 좀 열고 우리가 어디까지 공소시효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지금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많이 연장시켜 놓았어요. 네. 미성년자면 성년이 되고 네. 10년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천륜과 인륜을 반하는 자기의 친족 관계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조금 공소시효를 아예 살인죄 같이 폐지하는 것도 그래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요. 앞으로는 이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뭐 2차 진술을 해야 된다. 그거 정말 네. 힘들다고 이거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 네. 그동안은 어땠냐면요. 네. 이 미성년의 성폭력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최초의 초동에 이제 경찰에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이나 진술 조력인이 동석해서 조사받도록 되어 있고 네.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피해 아동이 다시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이게 내가 말한 게 맞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도 그 진술 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만 법정에 출석을 해서 영상 녹화물 재생하고 내 피해 아동이 말한 대로 그렇게 녹화된 게 맞습니다. 당시 임의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게 맞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 영상 녹화물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렇게 진술 조력인
사실이냐 신뢰관계인의 성립의 진정만으로 증거능력 인정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는데요. 네. 뭐 차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원격으로 뭔가 그런 조사실을 마련하다든지 뭔가 입법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들의 인권도 보장을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같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피해 아동이 영상 자료를 가지고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바뀐 거예요? 그럼 법정에 피해 아동이 가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진짜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재판관들께서 판시하셨고 위헌 판결을 내렸으니까 지금 이 판결의 당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좀 흔히 말해 가벼운 논의예요. 이 아이가 오늘 당장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럴 수 있습니다. 차폐 시설을 두고 원격 조정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건다 할지라도 그 피고인이 피해자 아동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이에게 질문했을 때 그 아이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정은 분명히 막아야 하고 지금 아마 권인숙 의원실에서 이제 이게 곧 그 긴급 현안 이거 논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저도 이제 발표를 하고 이 입법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될지 이건 아동에 대한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다루기를 바라고 또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끔찍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아이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그럼요. 끔찍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도 아침에 날이 춥더라고요. 근데 네. 오후에는 좀 풀린다는 얘기 있던데. 네, 그래도 저는 항상 추운 것 같아요.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특히나 오늘은 그 밤사이 눈이나 비 영향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건 많으니까 교통안전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